자, 운양고 한국지리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첫째 주 2차 시 9월 첫째 주 2차 시 수업 영상이고요. 이거는 운양고 학생들 수업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침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소 소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프린트는 도시체계 71페이지입니다. 자, 도시체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체계는 여러분, 도시는 재화나 서비스를 주변에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중심지의 정의라고 했어요. 도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여기 계층 구조를 도시 체계라고 합니다. 계층 구조를 도시 체계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계층이라는 거는 영어로 hierarchy, hierarch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층 구조가 있는 체계다. 도시 간 상호작용이 많고 적은 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시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량, 도시 간의 정보 이동량, 교통량 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상위 계층을 차지하는 도시는 어디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능 특강에 여객 버스 운행 횟수를 통해 본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 자료인데요. 여객버스,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 버스 운행 횟수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도시 간의 계층 구조, 우리나라의 도시 간의 계층 구조를 보면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어디랑 어디랑 많이 하는지가 나타나죠. 그리고 당연히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들 중심으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태백과 안동은 지금 상호작용이 많나요?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계층 구조, 어떤 도시가 가장 상위 계층의 도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탈러, 이 독일의 학자 크리스탈러가 이야기한 중심지 이론,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중심지의 그 도시 체계를 이론화한 거예요. 이론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아이디어란 형태로 표현을 한 것이다. 중심지들 간에는 계층 질서가 있다.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는데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를 포섭한다. 저차는 고차 중심지에 포섭된다. 어,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파는 물건들은 백화점에 가면 모두 있다. 동네 내과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대학병원에 가서 당연히 치료가 가능하죠. 반대로 대학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걸 동네 내과에서 다 치료할 수는 없고,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명품들을 편의점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전체 지역의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이론화하였고, 중심지의 개념 위에서 또 반복이 되네요. 주변 지역, 주변의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 그리고 배후 지역은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도 별표를 하나 쳤었죠.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요 부등호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그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다. 예를 들면 우리 운양고등학교라는 중심지가 있다면 운양고등학교는 주변 배후 지역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죠. 근데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요, 최소한 학생 100명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니면
고차 중심지, 예를 들면 대학병원 하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와 동네 병원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 소요되는 그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고차 중심지일수록 최소 요구치는 커집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는 지방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요구치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또 3학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종도 치네요. 제2교시 2학년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렇게 고3이 돼서 9월 모의고사 치르는 날이 있을 테니까 우리 한국지리 열심히 대비하고요. 또 수능 문제 관련해서 풀이하는 거 방학 때 기회가 된다면 사탐 하나를 푸시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 자, 우리 학교 앞에 예를 들어 A라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의 상권은 A라는 편의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한정적이겠죠. 여러분, 저기 구례동에서 우리 학교 앞에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로 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상권, 통합권, 통근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심지로부터 기능을 공급받는 배후의 지역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중심지가 있으면 그 배후 지역은 서울의 통근 통합권이 예를 들면 김포에서도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는 서울의 그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받는 배후 지역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 김포는. 고차 중심지일수록 재화의 도달 범위 당연히 넓어지죠. 백화점의 상권이 편의점의 상권보다 훨씬 넓죠. 대학병원의 재화의 도달 범위, 서비스의 도달 범위는 예를 들어 저기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의 서비스의 도달 범위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작은 병원의 서비스의 도달 범위보다 훨씬 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지의 성립 요건은 선생님이 요 최소 요구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넓게 되면 중심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화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들어오면 이 중심지 기능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차 중심지가 가장 고차 중심지라고 했고요. 요게 가장 저차 중심지인 상황이고 요거의 바운더리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가장 저차부터 우리가 보면은 지금 가장 저차 중심지부터 선생님이 그려보면 요 하늘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연두색 점이 지금 가장 저차 중심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 연두색 요거가 가장 저차 중심지. 가장 이해하기 쉽기로는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편의점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요 육각형 하나가 가장 저차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배후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고차 중심지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 노란색 얘네들이 중심지가 되고 선이 요거니까 지금 중심지가 요렇게 좀 더 큰 육각형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란색 중심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육각형은 그러면 중심지가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더 고차인, 얘보다 더 고차인 2차 중심지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요 3차 중심지 자리에 있는 것 대신 표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배웠듯이 어차피 저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 대형마트만 하나 있어준다면, 대형마트가 하나 있어준다면 그 자리에 편의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편의점에 파는 거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저차인 중심지 육각형 하나랑 육각형의 3분의 1 되는 거를 지금 6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K는 3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탈로의 이론을 깊게 들어가면 뭐 4, 7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보통 이 K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는 K는 3 이렇게 한 차위 중심지가 차하위 중심지, 하나 밑에 단계의 중심지를 3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면적을 3개 어치 포함하고 있는 이 그림이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고 고차 중심지 예를 봤더니요. 요 2차 중심지를 또 3개를 포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의 육각형을 지금 하나, 그 다음에 3분의 1,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해서 또 K는 3으로 해서 지금 최고차 중심지의 배후 지역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3차 중심지라고 치면 요 단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백화점이 입지하면 여기 편의점이 입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 백화점, 이게 지금 이 최고차 중심지가 이걸 다 포섭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치게 마치 대학교 수업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이나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전혀 없고, 어쨌든 간에 얘가 저차 중심지가 고차 중심지에 포섭이 되고, 또 얘가 하는 기능은 이 위에 거에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점점점 더 크게 포함하고 있다. 요거 2마디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보부상 같은 경우는 최소 요구치는 이만큼이 되는데, 이 보부상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작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판매 행위를 해야 이걸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중심지 계층 형성, 중심지가 보유한 기능에 따라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달라진다. 보유한 기능은 당연히 고차 중심지가 많고 저차 중심지가 적다. 서울이라는 고차 중심지는 보유한 기능이 많아요.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 가면 서울에서 할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우 상위에 있는 고급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차 중심지인 서울에 사람들이 오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대도시, 소도시를 들 수가 있고, 선생님이 예로 고차 중심지로 백화점, 편의점을 들어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또 고차 중심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위에서 뭘 예시로 들었을까요? 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고요. 상점, 병원, 그쵸? 대학병원 아니면 작은 병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고, 당연히 고차 중심지가 최소 요구치도 크고 도달 범위도 넓고 중심지의 개수는 적죠.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동네 우리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5개 볼 수 있지만 백화점 5개 볼 수 없죠. 백화점은 훨씬 더 듬성듬성 있죠.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가 고차 중심지가 넓은 대신에 적게 있는 거예요. 얘는요, 고차 중심지는 넓은 지역을 포섭하면서 개수는 적은 거죠. 중심지 간의 간격, 개수가 적으니까 넓게 됩니다. 저차 중심지는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고차 중심, 이건 지금 이 중심지 체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데요.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심지 체계가 조금 자세해졌네요. 교통이 발달되면 고차 중심지의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된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의 기능이 강화되고 저차 중심지의 기능은 쇠퇴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A에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동네 장을 보기 위해서 주변의 마트에, 작은 마트에 자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확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굳이 이 집 앞에 작은 마트를 가지 않고 저기 멀리 있는 대형 마트, 더 고차 중심지에 가도 금방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훨씬 더 큰 대형 마트로 가게 되죠. 왜냐하면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게 되고 고차 중심지는 더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집 앞에 있는 마트에 주로 갔다면 이제는 저 일산대교 넘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또는 풍무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마트에 가서 고기를 대량으로 싸게 사고 싶어요. 근데 가는데 15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굳이 이 작은 마트를 가지 않고 큰 마트를 가서 많은 물건들을 한 번에 사오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활 패턴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또 인구가 증가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감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돼서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진다. 자, 유액이 뭐냐면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중심지는 이 정도 상권은 예를 들면 이게 상점이라고 하면 이 정도 상권 범위는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됐는데 이제는 여기 새로운 막 아파트 단지들이 지어지면서 이제는 상권이 요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와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요 정도만 유지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의점이 하나 새로 생겨도 이 주변에 워낙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겨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에 얘까지 또 유지가 가능해져요. 다시 요거 읽어볼게요. 지금 인구가 증가해서 최소 요구치의 범위의 감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이만큼이었는데 이 앞에 KCC랑 모담 화성 아파트랑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가 새로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여기 새로운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와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새로운 편의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중심지 이론과 도시의 분포가 대도시는 고차 중심지로 그 수가 적지만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한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소도시는 저차 중심지로 수는 많지만 보유 기능이 적어서 고차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공급받는다. 김포라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저차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 김포 사이즈의 이런 도시들은 서울보다 수가 많아요. 하지만 보유한 기능이 적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포에는 백화점이 없어요. 서울에 가면 많이 있죠. 그래서 고차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는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서울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만드는 물건과 서비스를 공급을 받는다. 도시의 계층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울이 최고 계층에 해당하고 부산이나 여러 광역시들 우리 1학기 때 외워봤죠. 광역시, 그 다음 차위가 공업도시들,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그런 공업도시, 창원, 광양, 여기 많이 있네요. 창원, 마산, 울산, 포함, 물론 울산 이런 데는 광역시지만, 구미, 원주, 천안, 부천 이런 데 공업도시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데 지방의 행정중심지,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하위 행정중심지로 계층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도시는 불균형 성장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경우는 도시들이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로 균형감 있게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도시 체계를 이룬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시 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여러분 1960년대 산업화 도시화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밥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빨리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도시에
일단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과 제도 같은 것들을 몰아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으켜야 그 산업을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불균형 선장이 되고요. 성장 위주 거점 개발 방식이라고 해요. 어떤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국토를. 그 거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서울 또는 부산과 같은 남동 이외 공업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 좀 단어들을 네이버에서 찾아가면서 한자 같은 거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얘는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 종주도시라고 얘기하면 그 정의가 뭐냐면요. 종주도시화 현상의 정의는 인구 규모가 1위인 도시를 수위도시라고 하거든요. 수위도시도 한번 그 한자가 뜻이 좀 비슷해요. 수위도시는 머리수의 위치, 머리의 위치,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는 그 인구 규모 1위인 도시가 2위인 도시보다 2배 이상 되냐?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1960년대는 서울 인구가 부산 인구의 물론 이때도 거의 2배가 됐네요. 근데 지금 보세요. 1000만 서울이 350만 부산보다 2배가 뭐예요? 그 훨씬 이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주 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위 도시가 2등 도시보다 2배 이상인 현상을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이후에 신흥 공업도시가 성장하였다. 신흥 공업도시가 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 치고 올라온 도시들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창원, 울산, 수원 이런 데들 새로 위로 막 치고 올라온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이 또 인천 이런 데 신흥 공업 도시들의 성장,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우리 1990년대부터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었죠. 또 위성 도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도시체계 개선 노력, 그래서 수직적인 이런 도시체계를 좀 우리가 완화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방의 중추 도시 생활권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으로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수능 특강에는 보니까 혁신 도시 위주로 나와 있어요. 이 혁신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여기 공공기관, 정부 주도로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사이에 막 취업할 기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에 공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려면 일단 서울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지방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은 이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성장의 어떤 지방의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들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수능 선택을 하면 이걸 다 보게 되겠지만 그 수능에서도 그렇게 모든 지역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로 나오는 데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이런 건강, 생명, 관광, 즉 의료 관련한 어떤 생산 클러스터, 의료 관련해서 의료 관련한 혁신 도시, 또 그다음에 진천 음성군, 태양광 허브 산업 육성, 이게 특정 여기 뭐라고 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의료 관련한 공공기관들, 그다음에 여기는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데가 있다.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기업 도시는 사실 우리 교과서랑 수능 특강에도 빠져 있는 것이 이 기업 도시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기업이 아까 얘 위에 거랑 많이 다르죠?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그 민간 기업이 특정 산업, 그 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서 자족적인 도시, 그 산업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서울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일자리와 정주가 모두 가능한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사실 태안이나 영남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오고 나온다면 원주나 충주 이런 데가 있었는데 원주는 사실 아까 혁신도시이기도 하고 또 기업도시이기도 해서 자주 등장했던 아이입니다. 그냥 우리 내신에서는 그냥 이런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어쨌든 균형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중요한 도시 구조로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지금 수업 영상 찍은 지 그래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걸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 73페이지를 보시면 선생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하지는 않고 한 번에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개념 정도, 요기 정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필기를 하고 수업을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이 도시 지역의 내부 구조를 보려면 도시 지역이 분화했기 때문에 내부에 여러 가지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 지역 분화라는 게 뭐냐면 도시가 가진 다양한 기능들이 지역별로 구분되어서 입지하는 현상이다. 즉, 여기 도심에 갖고 있는 기능은 도심대로, 주거 지역은 주변 지역에, 뭐 공장은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기능별로 입지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시가 왜 이렇게 내부 구조가 형성되었나? 지역 분화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지역 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역마다 접근성과 지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할게요. 도시는 왜 이렇게 지역 분화가 되었는가? 접근성과 지대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른 접근성과 지대에 따라서 집심 현상, 이심 현상이 발생한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방의 작은 소도시는 우리가 읍내 나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읍내 나가면 거기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하지만 서울처럼 도시가 큰 도시로 성장을 하면은요, 모든 기능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고 기능별로, 예를 들면 회사는 회사대로,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이런 식으로 모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 분화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화의 원인을 먼저 봐야 되겠죠? 1번보다 2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한 도시 내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접근하기 쉬운 정도.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접근성은 낮아진다. 자, 도심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멀리 밖으로 나갈수록 접근성은 당연히 낮아진다.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 지역이 있으면 우리 김포는 이렇게 있고 이 앞에는 바로 방화동, 마곡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포는 방화나 마곡보다 이 도심으로의 서울에 있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접근성,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접근성은 떨어지고 지대의 정의는 뭐냐면 토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다른 말로 바꾸면 토지를 이용해서 내야 되는 비용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심부로 갈수록 지대는 높아지겠죠. 접근성이 좋아지면 그 토지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낮으면 지대도 낮아진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대는 낮아지는 우하향 곡선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그래서 지대 곡선 그래프를 보면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접근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상업지역에 예를 들어 상업지역
우리 뭐 큰 백화점이라든지 큰 쇼핑타운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스타필드라든지 뭐 명동의 쇼핑거리라든지 이런 게 김포에 있으면 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김포까지 올까요? 이 상업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업무 기능, 예를 들면 대기업의 본사 또는 행정기관의 중심지, 이런 주요한 업무 기능들이 도시의 외곽에 있을 순 없겠죠. 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더 크리티컬하게 접근성에 영향을 받아서 지대가 뚝뚝뚝, 이 지대를 지불할 의향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자, 그나마 공업지대는 이 정도 지불을 할 수 있다면 주거지역, 얘들아,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부가가치가 생기나요? 이런 데는 적어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지만 우리 주거지역은 잠만 자고 생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이 명동 한복판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입지하게 된다. 여기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을 만들면 손해죠. 이게 지금 주거지역 그래프인데 이걸 만들면 손해이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얘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구간에는 지금 공업지역이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주거지역은 외곽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한양은 요만큼만 한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제강점기부터 서울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혹시 영상을 제대로 못 본 친구들은 선생님 이번 주 안에 꼭 업로드를 해놓을 거니까 특히 B반 학생들은 그 클립으로 되어 있는 영상들 많이 같이 못 봤으니까 꼭 개인적으로 봐주길 바래요. 자, 특히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이 이런 운양고등학교가 있다. 우리 운양고등학교가 명동 한복판에 있다. 을지로 한복판에 있다. 그 지대를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이라는 3차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지대를 감당할 만한 생산 능력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수업을 1시간 들을 때마다 평당 몇 천만 원씩 되는 게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걸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서울이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지대가 크게 오르자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교육 기능 같은 것들은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걸 중심을 떠나다 이심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부터 있었던 우리 오래된 전통 명문 사학들이 이렇게 특히나 강남 3구로 많이 옮겨가게 되면서 또 이 지역이 명문 학군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지가도 좀 많이 오르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서울을 보면 여기 명동, 그다음에 삼성동, 청량리 이렇게 부도심이 된 지역들도 좀 지대가 높은 편이네요. 그래서 집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의 그 높은 지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들, 예를 들면 은행의 본점. 여러분, 은행들은 그냥 지금 존재 자체가 지금 계속 부가가치를 막 생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3차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죠. 기업의 본사, 관공서, 백화점 이런 데는 도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심으로 모여요. 이게 바로 집심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의 본사들은 도심에 있어야 더 일을 잘 할 수가 있고 기업들끼리 몰려 있어야 얻는 이익들이 있어요. 근데 주택이나 학교나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큰 공장 같은 것들, 우리 김포에도 지나가다 보면 공장이 되게 많죠. 이런 데는 지대 지불 능력이 낮기 때문에,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집 같은 경우도 자고 일어날 때마다 1,000만 원씩 내고 이러면 거기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환경이 쾌적하고 저렴한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게 이심 현상이다. 그러면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이 고등학교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간 것은 이심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도시가 확대될수록 도시의 각 지역은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읍내는 규모가 뭐 그래봐야
작고 거기서 거기고 하겠지만 서울처럼 규모가 커지면 접근성과 지대가 지역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각 기능은 입지 조건이 모두 다르고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는 싸고 부지가 넓은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으로 모이고 없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집심과 이심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역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밀집해서 집약적으로 있는 도시가 생겨나고 주로 어떤 곳이냐면 명동, 소공동, 종로, 을지로. 여러분 보면은 명동, 종로, 을지로가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도심입니다. 그리고 부도심은 잠실. 이 영동이라는 건 여러분 옛날 명칭이고 강남이에요. 옛날에는 강남을 영동이라고 불렀어요. 영등포, 여의도에도 회사들이 많죠. 신촌, 미아리, 청량리, 천호동 뭐 이런 데가 도심의 기능을 분담해주고 있는 부도심, 한마디로 세미도심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도심이 있다는 거고 도시 내부 구조의 각 기능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트 뿅.